안녕하십니까. 오늘 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물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 장,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기표사설의 기원점에 있는 어떤 것이 투사되는 이 장, 존재의 장소인 모든 것, 즉 선택된 것에 대한 의심이 던지는 이 장소는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가장 방대한 예를 제공하는 승화가 발생하는 장소다. S가 있는 곳, VS5에서 그 S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물의 장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기표사설의 기원점에 있는 것이 투사되는 장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장소예요. 선택된 것에 대한 의심이 던지는 이 장소. 선택된 것에 대한 의심이 던지는 이 장소라는 건 뭐예요? 선택된 것, 대상이죠. 대상에 대한 의심이 던지는 이 장소예요. 이것은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그 승화가 발생하는 장소다. 이 장소는 또한 인간이 구애하는 일의 장소이기도 하다. 인간이 구애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제시한 첫 번째 예를 정중한 사랑에서 가져온 것이다. 궁정풍 사랑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 궁정풍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구애죠. 사랑의 구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대상을 구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과 같은 피조물을 넘어선다는 건 놀라운 생각이다. 이 궁정풍 사랑의 대상인 이 여성은 단순한 이 섹스로서의 여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서의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쾌라운 측 저편의 절대적 대상으로 위치하는 이 여성은 바로 욕망의 대상을 나타내는 기표다. 욕망의 대상, 즉 대상 A를 지시하는 기표가 바로 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궁정풍 여인. 이 문제를 공격한 역사가나 시인은 전혀 플라톤적이지 않고 초월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의심할 여지 없이 궁정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욕망과 그토록 공존하는 열병, 실제로 광란이 어떻게 그것이 전달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기표로서의 존재라는 사실과 조화를 이룬다. 이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 이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중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 기표로서의 존재,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것은 기표로서의 존재라는 것. 근데 그 기표는 욕망의 기표를 말한다. 그 욕망의 기표는 결의의 기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은 주체가 결여된 존재라는 사실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욕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욕망의 역할입니다. 궁정풍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 그것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 궁정풍 여인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여인이라는 위상이죠. 궁정사랑의 대상이 지닌 비인간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비인간적 성격이라는 건 이 사물로서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기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끈 이 사랑은 살아있는 존재들,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육체적, 역사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이끈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 A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다. 역사적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환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환상의 대상 A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쨌든 이성으로서 기표로서 그들 존재 속에 있었다. 그들이라는 건 여성이죠. 궁정풍 여인은 하나의 욕망의 기표다 이거죠. 우리의 결여를 자극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표로서의 존재가 궁정풍 여인이라는 위상이에요. 위상. 아르노 다니엘의 시팽시에서 여인은 양치기에게 그 자신의 내부 오물 통해서 발견되는 공허함일 뿐이다. 여인의 위상은 양치기에게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무의식적 오물 통해서 발견되는 공허함일 뿐이다. 베나티죠, 베나티. 그 별의 장소, S가 있는 장소, 욕망의 장소. 거기에서 아주 그 역겹게 느껴지는 어떤 그 공허함, 텅빔, 무라는 거죠. 궁정풍 여인이란 대상은
나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오물통의 공허함 일꾼이다. 공허함.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인은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욕망하게 만드는,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죠? 구애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바로 여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중세에 카타리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다. 구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표이죠. 구원하는 말씀, 이게 기표예요. 말씀의 도래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헤마라는 것이죠. 헤마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이 구조 속에서, 사슬 속에서도 특별히 주체에게 작동하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마가 생길 때 그 헤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표들이 재구조화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단어가 실행 가능하기보다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담론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단어가 실행 가능하기보다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담론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당신은 구원하는 말씀에 믿음을 두지만 이 수준에서 시작하자마자 전체 담론이 당신을 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전체 담론은 이 구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의미와 사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인기표를 중심으로 담론은 새롭게 구성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주인기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이 무의식의 주인기표를 바꾸는 것, 이것이 분석의 목표예요. 분석의 목표, 분석의 끝은 주인기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기표의 교체, 그 교체된 주인기표를 중심으로 담론, 주체의 담론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분석의 목표죠. 우리는 어떻게 욕망의 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욕망의 장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선과 미이다. 선, 그리고 아름다움, 미예요. 선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경매에서 출현할 수 있는 한 선에 대한 고대 관점의 급진적인 혁명을 도입한 것은 프로이드의 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용의 교차로입니다. 즉 선 때문에 실제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효용의 교차로예요. 효용이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 효용의 한계를 넘어가느냐 넘지 않느냐, 이 교차로예요. 그래서 이 락강적 의미의 선은 쾌락을 넘어가는 것, 쾌락을 넘어 현실 원칙을 넘어서 실제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체 윤리죠. 근데 선이라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선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주체의 윤리, 즉 욕망의 장에 가까이 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막는 거예요. 방해물이죠. 선이 방해물이에요. 공리주의는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욕망의 추구가 공동체의 허용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개인의 그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공동체의 허용의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공리주의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그 자신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 쾌락 범위 안에 있는 선과 동시에 그것을 제한하고 한계를 지적하는 걸 분명히 한다. 프로이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는, 주체의 선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선, 쾌락 범위 안에 있는 선, 이거를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락강이 하는 것이죠. 나는, 즉 락강 나 자신은 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참으로 최고선에 대한 관점을 탈신비화하고, 이 플라톤은 이 초월화되어 있죠. 초월되어 있어요. 이데아계에 초월되어 있어요. 그것을 탈신비화하고 그것을 프로이드가 윤리의 영역에 가져다주는 새로움을 생각하려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프로이드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체 윤리에서 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이드의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락강이 얘기하는 것이죠. 상품의 연결과 순환으로 구성된 이 구속의 장소, 이게 바로 현실 원칙이에요. 이게 현실의 장이에요. 이거 너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심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이 열려있다. 이걸 넘어야만, 이 현실 원칙을 넘고 이 현실을 넘어야만 중심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이 열려있는 거예요. 선이란 우리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 진실한 것 또는 유일한 장벽이 아니다. 선 말고 또 있다 이거죠. 선 말고 또 중심장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게 또 하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중심장으로 진입하는데 방해되는 두 번째 장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프로이드가 항상 많은 과묵함을 드러낸 것과 관련된 영역이다. 절대적 파괴, 부패를 넘어선 파괴의 장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급진적 욕망의 장 앞에서 주체를 가로막는 진정한 장벽은 바로 아름다움의 경험과 동일시되는 미학적 현상이다. 아름다움의 경험. 우리가 그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볼 때 또는 문학 작품을 볼 때 느끼는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경험이 우리가 중심장으로 진입하는데 방해되는 두 번째 장벽이다 이 말이죠. 중심장이 뭐라고 했죠? VS5에서 S가 있는 그곳. 무의식의 욕망이 있는 그곳. 이드가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중심장입니다. 그 중심장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미. 빛나는 광채, 진리의 광채라 일컬어지는 아름다움. 진실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적어도 그 화려함은 아닐지 몰라도 그 외피는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아름답지 않은 진실을 이 아름다움이, 미가 슬쩍 캐모플라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과 미는 중심장에 접근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파괴의 장을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하다. 선과 미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죠? 중심장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피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경험의 중심을 목표로 할 때 아름다운 것이 선보다 악에 더 가깝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아름답다는 건, 락강적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선보다 악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보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에 가게 만드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고통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감정적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프랑스어로 말했듯이 좋은 것의 적은 더 낫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 겉보기에 외피적으로 좋은 것, 외피적으로 아름다운 것, 그것의 적이 더 낫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의 적이다 이거죠. 그 악한 것은 문자 그대로 악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고통과 고민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 번민을 유발하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번민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대상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선에 대해서 락강이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